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특별히 뭐 장이 잘 가고 함께 오를 때보다 어려울 때 또 우리는 그 레전드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이종우 주식평론가 매주 월요일 날 뵙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지만 지난주 주말 상황 보면 코스피가 이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반등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반등은 나름대로 바닥을 다지는 좀 의미 있는 좀 저점을 형성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예. 일단은 아무튼 그 박스권의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무튼 최근의 모양을 보게 되면 바닥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악재를 이겨낸 지수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터키 사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250 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서 회복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재를 이겨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더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주가대에서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평가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 주가가 과거에 2011년 정도서부터 2016년, 17년까지 왔던 박스권 그 수준으로서 들어가지는 아직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유동성의 역할은 크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주식을 사고 그에 따라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예. 이런 형태 모양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2250 부근에서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대신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고점은 그다지 굉장히 높은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 보게 되면 2400포인트 부근 정도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6월달, 7월달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부분적으로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보게 되면 2400에서 계속 걸리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스권이 2250에서부터 2400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게 되면 아마 연말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 자체가 그 사이에서 계속 하면서 크게 위아래로 많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종우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올해 보면 올 초에 최고가가 코스피가 2,600을 넘었었고요. 3,000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예측이 어렵다. 예, 이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예측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시장에 대한 개략적인 시각은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 주제는 이제 통화와 관련된 신흥국 통화불안 관련된 얘기를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뭐 터키 발악제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뭐 우리 원화도 그렇고 이 이머징 시장의 통화들이 계속 여러 요인으로 약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추세 자체는 조금 더 간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의 약세 추세가 네.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보게 되면 일단 신흥국 경기가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 면에서 무역 분쟁이나 터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무역 분쟁이나 터키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앞에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흥국 경기나 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신흥국의 통화가 어느 정도는 약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신흥국 통화 약세는 2015년에 있었던 통화 약세의 저점을 뚫고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2015년 같은 경우에 브라질의 헤아라가 달러당 4.2헤알까지 떨어지고 이랬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그 당시에 27불까지 내려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신흥국의 통화가 굉장히 약세가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갔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저점을 뚫고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저점을 뚫고 내려간 요인 자체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비해서 신흥국들의 경기가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그렇게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2015년도의 통화 약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들의 통화 이런 부분들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가 경제 펀더멘털하고 물론 관련이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국가든 국내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고 좀 복잡한 양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결국 신흥국 통화가 불안하다는 것은 펀더멘탈과 좀 떨어져서도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요인이 없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인데, 계속 빠져나가던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네요. 6월 달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신흥국들로 자금 이탈이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8월 달에 이제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이 불안정해지면서 역시 이제 그 안정적인 통화 쪽 이런 쪽으로서 자금들이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나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연관돼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의 미치는 영향은 통화의 영향보다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좁게 보게 되면 미국하고 기타 국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선진국과 기타 국가 이런 형태로서 나눠져서 서로 연관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신흥국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못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서 자금이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흐름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그다지 좋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들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외국인 수급을 누르는 요인이 MSCI에 중국 A주가 편입되는 것. 지난번에 이제 한 차례 좀 편입이 됐었고요. 이번에 발표가 나면서 8월 말 다시 추가적인 편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번에 사실 1차 편입 때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한국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었는데 새롭게 이번에 편입되는 것의 규모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MSCI에 중국이 얼마큼 들어가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 정도서부터 아무튼 임시만 되면 그냥 맨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5월 말에 그 2.5% 편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8월 말에 또 2.5%의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 중국 주식이 A주가 MSCI 이머징 마켓에 2.5% 편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중이 지금 14.1%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0.06% 정도 하락을 해서 14% 정도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MSCI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천억 불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0.06 이런 걸 곱하게 되면 하나로 따졌을 때 대략 1,350억 원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0억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일단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지만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우려감들도 미리 좀 사실은 일이 닥치기 전에 선반영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제 순환매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또 관심 섹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에 아무튼 굉장한 갈등이었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이제 박스권의 하단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단이 얼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국면으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단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목도 시장 전체를 완전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순환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주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은 보이고요.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스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하나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떨어진 주식은 반등할 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월 달서부터 코스닥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주범이 바이오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